네, 최근 조선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부터 중동 리스크, AI와 스마트 조선소까지 새로운 변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반기 조선주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확인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 필리조선소 이야기로 이제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시험 계측선 사업을 수주하면서 미국 방산 프로젝트 참여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최근 조선주가 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제한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한테 펀더멘털로 사고 파냐고 여쭤보면 막상 안 그러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러한 그 부분에서 좀 피해 갈 수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익성이 반영되는 시차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익성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시차가 있다라는 것은 21년부터 지금까지 수주를 해서 저희가 23년, 4년 이후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시차가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가 20년 여름부터 24년 말까지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도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아마 지금 정도에 만들고 있는 배들의 선가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28년까지 아마 저희가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 개선이 조금 쭉 이어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의 개선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또 단순한 수주 금액보다도 실제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는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저희가 제조업을 해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많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2026년 1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을 때 저희가 빅3사라고 얘기를 하는 HD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까지 가세를 해서 아마 빅3사가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는 저희가 보지 못했던 ROE를 지금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숫자가 나오고 나면 현실적으로 많이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고 시장에서도 심리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개선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3사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뭐 향후 흐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주가에 대한 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황을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주가는 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추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변동성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과 주가가 수렴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수렴하는 쪽으로 변하는 변곡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조선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시장의 관심이 될 텐데요. 한미 조선협력센터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마스가가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날짜 기준으로 내일 7월 23일에 이제 그 네. 협력센터가 개소를 하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장을 찍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부터 저희가 마스가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미국 조선업에 이제 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의 이제 개선을 같이 좀 이끌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발주의 구심점 자체가 정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그렇게 짧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서야 저희가 협력 그 구심점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양 국가가 따로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부터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조선 업체들의 그 재무제표에 꽂히는 기간까지는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인프라를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의 이 계약들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저희가 충분히 그 재무제표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존스법과 법적 규제 완화라는 좀 산을 넘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속도도 좀 중요한 부분일까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사실 존스 액트 또는 반스톨레프스법은 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예외 조항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저희 충분히 그 건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외 조항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견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의 속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미국 내부의 상황이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궁극적으로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선업만 지금 바라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조선 3사 이야기 저희가 앞서서 해봤지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3사의 전략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진출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좀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 회사를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 현지에 지금 아예 실무를 두고 있느냐에 네. 대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24년 말에 저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아까 앞서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NSMV라고 하는 다목적선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방어 체계를 조금 더해서 저희가 뭐 미사일 관련된 선박을 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한미 사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회사가 이미 좀 미리 인수를 했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인 계약이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빠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점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도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이 부분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검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도 마스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미국에서 뭔가를 진행해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걸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에서의 건조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의 조립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구조로 된 수주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한국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HD 현대그룹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뉴스의 그 타이밍은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땐 조금 수익성에 있어서는 많이 챙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미국 야드를 인수한 하나오션 방식이 아무래도 뭐 현지 협력을 택한 H현대 방식보다 좀 초기 실적의 가시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뉴스의 가시화 측면에서는 저희는 그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는 물량 자체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의 투자 포인트도 아무래도 미국 방산시장 직진출 프리미엄 쪽에 있다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미국의 변수 외에도 또 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인데요. 이 중동 불안으로 이제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좀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뭐 이스라엘 하마스 쪽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두 반영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해운 시장의 변화를 큰 그림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과거에 가장 쇼컷으로 갔던 그 루트를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톤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단순히 이제 물량이 아니라 물량의 거리 개념을 더한 걸 저희가 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메인 노선에서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복잡하게 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쏟아진 배들이 그런
운송 루트의 복잡도에 의해서 오히려 다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뭔가 세계가 다시 평화로운 상황이 되고 저희가 모든 운하나 모든 통가로를 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운 시장은 안정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운율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운송 시장이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선박 시장은 운임 프리미엄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톤마일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선박 공급 부족을 유발하면서 선가를 지지하는 주 원인이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선가라고 하는 거는 선박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어떤 만큼의 회수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는 네.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해운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운임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든 선종의 운임을 다 종합한 운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10,000불에서 20,000불대 정도였으면 지금은 30,000불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싸게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페이백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선주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굳이 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선종별로는 수혜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선종별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중동 리스크는 저희가 그 수에즈 운하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네.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꼭 통과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LNG를 꽤나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미국이 올라오기 전에는 개별 국가 기준으로 거의 1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국가가 지금 아예 수출로가 막혀서 이 부분을 수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카타르에서 저희가 LNG나 이런 것들을 수급하고 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판로를 찾기 위해서 좀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동과 극동아시아 간의 운송 루트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북미 쪽으로 간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수량을 저희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선박은 실질적으로 2배 정도 필요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그 운반이 되었던 화물을 가지고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히려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일과 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원유 운반선 쪽으로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모멘텀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원유 운반선이 저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에 가장 운임이 많이 오른 선종이기 때문인 것도 네. 있고요. 가스와는 달리 순수하게 커머더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거래가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일은 저희가 공급 과잉 상태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에서 못 구하게 되면 다른 데서 가서 구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복잡도가 올라간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시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서 내놓는 탱커를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선박들도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선종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친환경 연료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선박의 척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조선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추격 속에서 K조선의 경쟁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국가의 추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뭐 양적인 추격은 이미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7년 차쯤 되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2009년부터 1등으로 이미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추격이라기보단 지금 약간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뒤늦게 이제 국영 조선소를 좀 조성을 하고 1조 엔 정도의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조금 많이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투자의 시기가 저희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을 경계하는 데 조금 저희는 많이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의 조선업이 조금
작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흡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가로 많이 밀어붙이는 그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 선박 쪽으로 해서 이제 다른 대응 전략을 계속까지 펴왔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부가가치 영역을 계속 개발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력에 더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스마트화가 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해석해봐도 될까요?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뭐 요즘에 이제 조선업체들이 보면 저희가 중국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예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그 선박 건조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조선업체들이 작업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 야드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 센트럴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케어를 하기에 좀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조선업이 주문 생산 방식이라 저희가 완전 자동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쪽도 이제 숙련공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젊은 인력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한계를 계속 이겨내려고 한다면 저희 자동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맨아워 대비해서 저희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아마 조금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직선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뭐 자동 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가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인건비 체계를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조선업의 기술과 그리고 생산량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업주의 여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HD 현대를 비롯해서 조선업계가 뭐 AI와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물론이고요. 전력 인프라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조선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선업체들이 이제 AI랑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땅이 아니라 바다에 구현하는 그런 거에서의 수요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배를 만드는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사업장인 것 같은데 AI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AI에서 이 조선에서 만드는 체제를 가지고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주 포션을 저희는 가져갈 필요가 있고 당연히 여러 측면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육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력원을 제대로 공급하는 게 더 급한 상황에 직면이 되어 네. 있는데 조선업체들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전력원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조금 고부가 가치의 수주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종합을 해보면 조선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주와 실적 생산 능력의 개선을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